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 수를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상반기에 43.6%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1.72%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40년을 오로지 시계수리 한 길만 걸어온 시계수리 명장 남재원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포커스 장정원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무더위와 싸우며 일을 하려다 보면 여름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무더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 과도한 냉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 아시죠?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는 5도씨 이내가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되길 바라면서 7월의 마지막 주 노동포커스 시작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실업급여로 생활 유지와 구직 준비를 하는 실직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소식 안종호 정책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김모 씨. 경기 침체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비도 충당하고 마음 편히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업급여를 월급의 7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들었던 보험 등 적금 이런 것들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실업급여이거든요. 김 씨처럼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실직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지난해 59만 9천 명보다 40% 이상 늘어난 84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조 1,236억 원으로 작년 1조 3,957억 원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혜율은 사상 최고치인 43.6%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3년 15%에 불과했지만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며 올 상반기에는 40%를 돌파한 것입니다. 수혜율은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혜율의 증가는 경제 침체 속에서 실업급여가 갖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의 해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나 방문하는 민원의 숫자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며 퇴직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수혜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포커스 안종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노동만큼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땀 흘려서 일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일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돕고 있는데요. 최윤주 정책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은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비장애인보다 힘들어 고용상 취약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 고용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1.7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21,774개의 장애인 근로자는 83,765명, 고용률은 1.70%로 전년 대비 13,011명인 0.19%포인트 증가했고 253개의 공공기관은 5,899명으로 고용률이 2.05%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기존처럼 꾸준히 증가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경제 참여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과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제도, 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경증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설립 지원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선정, 고용관리 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애인의 육성을 위해 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체계를 통해 맞춤 훈련 수료생을 양성하는 등 장애인 근로유지를 위한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75%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며 이런 고용의 경험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장애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미고용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5배 가까이 많은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고용 자문 서비스의 일종인 원케어 서비스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그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그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제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점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1.46%로 민간 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나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회적 제도와 기업의 자성, 그리고 인식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노동포커스 최윤주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노동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247개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8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으로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192개소, 2008년도에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사업장 36개소 등 4개 부문에 걸쳐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산재 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1,167개소에 달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미래의 꿈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관 가칭 자벌드가 1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완공될 예정인 종합직업체험관은 직무 실습이나 역할극을 통해 120여 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청소년 체험관과 어린이 체험관, 각종 전시물과 4D 영상관을 통해 직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직업 세계관과 심층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로 설계관 등 총 4개관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직업체험관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서 체험관이 완공되면 하루 최대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1일 신한은행 함께 일하는 재단과 예비사회적 기업 회계 전문인력 지원 협약식을 갖고 예비사회적 기업의 재무회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재무회계 분야 전문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부와 신한은행이 인건비를 월 150만 원 한도로 1년간 공동 지원하게 되고 함께 일하는 재단은 신한은행 지원금의 위탁 관리와 함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회계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쳐갈 계획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특별한 일터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계 수리, 한 우물을 파온 시계 수리 명장 남재원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올해부터는 대학 교수가 돼 후배 양성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시계 수리와 함께 해온 남재원 씨의 40년 열정을 만나봅니다. 째깍째깍 바쁘게 돌아가는 시계 톱니바퀴처럼 흐트러짐 없는 외길 인생을 살아온 남재원 씨. 시계 수리 명장으로, 사장님으로, 또 교수님으로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일터에서 만나봤습니다. 백화점 한쪽의 작은 시계 매장. 조그만 손목시계부터 커다란 벽시계까지 매장에는 다양한 시계들이 가득한데요. 우리 생활과 너무나 친숙한 이 작은 시계 안에는 남재원 씨의 40년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못 고치는 시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남재원 씨인데요. 시계가 고장나면 본사 수리센터를 찾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시계점을 찾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시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40여 년 전. 그러니까 남 대표가 17살 때였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동네의 작은 시계점에 취직하면서 시계 수리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서울로 올라와 시계 수리 기사를 취직하면서 그의 탁월한 기술과 성실함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왕창 고장난 시계가 내 손에 와서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이상 없이 작동을 했을 때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계도 있어요. 그런 시계를 정비해서 이렇게 손님한테 이상 없는 걸로 내줬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17살에 시작해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40여 년을 줄곧 시계 수리에만 매달려 왔는데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재원 씨는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직접 만들어 쓸 정도로 시계 수리에 열정적인데요. 그의 실력과 열정이 인정을 받아서 지난 2005년에는 시계수리 명장으로 뽑혔습니다. 국내에 시계수리 명장은 5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실력은 국내 최고입니다. 기술이다 보니까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제 실망도 오고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갈고 닦은 기술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그때마다 나의 발전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나의 발전이 있더라고. 이제 남재원 씨의 뒤를 이어 두 아들이 시계 수리를 하면서 기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자에게는 시계 수리가 가업이 된 것인데요. 시계 수리는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니라 명품 시계를 찾는 이들이 있는 한 고객이 끊이지 않을 유망 산업인 셈입니다. 어렸을 때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 진짜 힘든 그런 세월은 진짜 아버님만 진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난했던 집안 형편 탓에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남 대표는 올해부터 한 대학의 시계주얼리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후배를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자 보람이라고 하는데요. 시계 기능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유명한 명품 시계를 수리하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시계를 아쉽게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무브먼트만 다른 데서 일본에서 들어오고 뭐 스위스에서 들어오고 다들 조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나 대해서 안 되더라도 나 바로 그 후대에서라도 우리 무브먼트를 좀 만들었으면 우리 시계인의 자존심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계의 인생을 건 남자 남재원 씨. 손기술 하나로 대학 강단에까지 섰는데요. 40년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닐까요? 임금 체불이나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호소하면 좋을까요? 몰라서 손해보는 근로자의 권리, 일하면서 궁금했던 노동법. 이제 노동 포커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콜센터 직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하고 사업소득세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 휴가 등을 적용치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또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등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됐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나가보면 근로기준법상 회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서 일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하고 소득세를 납부케 하면서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상무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판단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떤 대화법이 필요할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고민이겠죠.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원의 청년 직장체험 사전 직무교육이 21일 개강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4시간 분량으로 건강한 직업관과 직업의식, 직장 업무 기본 예절과 대인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선발된 청년 직장체험 참여자가 사이버 진로교육원에서 회원 등록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곧바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노동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